자, 안녕하세요. 수학적 귀납법 개념 설명 및 기본 문제 풀이 진행을 좀 할게요. 또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번 주말 동안 문제 풀이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는 기본 문제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있죠, 여러분들? 그 문제 풀이해서 일요일까지 정리해서 모르는 문제 체크한 후에 쌤한테 보내주시면 쌤이 추가적으로 영상 한 번 더 마무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우리가 귀납법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명제를 증명할 때 귀류법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우법. 기억나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수학적인 방법인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수열이잖니? 그지? 그럼 수열에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표현되어 있는 등식,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수열의 합 같은 경우지. 그런 등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그리고 그런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 귀납법을 배운 후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귀납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지? 자, 밑에 있는 수열 하나를 보겠습니다. 1357 점점점 가는 수열이 있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다음 수열에 9다라고 찍어 넣겠지, 그치?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썼으면 첫 번째 n에다가는 우리가 자연수니까 1에서부터 숫자를 넣잖아. 그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치? 그럼 1을 넣어주면 이 항은 사라지고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사라지기 때문에 온전히 앞에 있는 식의 값으로만 표현되겠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될 거라는 거야. 하지만 5부터는 어떻게 돼? 이 식의 값도 식의 값대로 나오고, 그쵸? 뒤에 있는 값도 5에서 1을 빼준 4, 3, 2, 1의 곱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 자체가 뭐가 돼? 33이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수열, 나열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 수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표현법으로는 이 수열을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귀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우리가 그동안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n번째 항을 표기하면서 n번째 항은 이렇게 표기됩니다 썼으면 1부터 자연수 1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수열을 표기할 수 있게 정의되었지. 그치? 그치? 한마디로 대전제. 일반항 하나를 주고 나서 모든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되겠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해요. 표현법이지. 그치? 대전제를 주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류법은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야. 보자.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항의 차가 2다라고 다음 수열이 표현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일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인데 1부터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A에다 N에다 1을 넣어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2가 나온다. 근데 첫 번째 항이 1인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를 넣어주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이 2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항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수열을 다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다. 귀납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납법의 정의, 귀납적 정의다. 다음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정의 내리는 것 중에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 귀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가 참 뭐랄까 금방금방 잊어먹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 여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웃하고 있는 두 항이지, 그치? 이웃하고 있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항이고 뒤에 있는 항이 있는데 이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걸 이용하면 첫 번째 항을 기반 삼아서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세 번째 항을 알고 네 번째 항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고 그 스타트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을 다 표기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연역버브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작은 개념들을 다 모아서 이거 맞으면 이거 맞고 이거 맞아. 그러면 큰 개념을 봤을 때 모든 항들이 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 AN을 첫째 항과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즉 등식을 쓰겠지, 그렇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수열을 정의낼 수 있다. 이것을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속였던 이 관계식 있지, 그렇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그리고 n번째 항의 제곱에서 1을 빼준 것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점화식 하나가 나와 있지. 이때 네 번째 항은 어떤 수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이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었던 3을 제곱해서 1을 빼준 수가 될 거니까 8이라 쓸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요. 두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64에서 1을 빼준 63. 그죠? 그럼 네 번째 항은요. 당연히 63의 제곱에서 1을 빼준 수 3968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단원에서 다뤄질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음같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수열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특정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이걸 위주로 배울 거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맞죠? 이번 문제는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점화식을 배울 거야. 점화식이 관계식이었지?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우리가 배웠던 수열 중에서 우리가 이 점화식으로 표현됐던 게 몇 가지 있었다는 거지. 그걸 배우고 그 관련된 문제풀이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 넘어와서 자, 기본적인 점화식 1번부터 보시면 우리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전 항을 뺐을 때 어떤 특정 상수 d가 나왔다. 이걸 식변시켜 주시면 an 플러스 1은요. an번째 항에서 특정 수를 더해 나가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알 겁니다. n번째 항에서 어떤 수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 그치? 그럼 이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가 더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 맞아? 맞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항이 있는데 일단 어떤 숫자를 꾸준히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점화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와 내 전항의 차가 어떤 숫자가 나왔다. 그럼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 n번째 항을 나눴을 때 어떤 숫자 r이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더니 r이 나왔다. 쉽게 선생님이 그때 표현했을 때 뭐였어? 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어떤 숫자 r이 나왔다. 비율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럼 등비수열이다 라고 쓰고 공비가 r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an에서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왔다라고 쓸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야? 공비가 r로 되어 있는 등비수열을 뜻하고 있구나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뭐였죠, 여러분들?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가운데 항의 2배가 나의 앞항과 뒤항의 합과 같다.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 점화식을 봤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항과 뒤항의 곱과 같다. 등비중항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맞지? 뭐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주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5번은 조화수열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 배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죠? 5번은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2번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의된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5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이거 뭡니까? 항과 항 사이,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고 초함을 줬지, 그치? 이거 뭐야?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수열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수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소린 거지.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에서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럼 이것은 공차가 3으로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도 첫 번째 항이 뭔지를 알아야 스타트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이 5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반 항은요, 공차가 3이니까 3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5가 나올 거니까 2,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지. 어때? 그게 어렵지 않죠? 자, 2번 같은 경우 똑같아요. 첫 번째 항은 2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이항시켜서 볼게요. 3 곱하기 an 이다 썼으면 얘도 뭐야? 전 항에서 3을 곱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럼 얘는 공비가 3으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뭐 2를 넣어서 확인해 봐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일반 항은요, 첫 번째 항 2에서 공비 3을 뭐야? n-1번 거듭제곱 반녀석이 일반항이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런 풀이법들입니다. 맞죠? 자, 3번까지 빨리 할게요. 첫 번째 항은 3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이건 뭐야? 공비가 1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로 봐도 되고요. 그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돼? 등비 수열로 보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반 항은 3 곱하기 1의 n-1제곱, 즉 3이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 4번은 조화수열입니다. 어때? 괜찮아? 자, 지금 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더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 그냥 무작정 빨리빨리 따라오지 말고 생각해봐. 점화식은 그냥 뭐야? 이웃하고 있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인 우리 n번째 항과 뭐 n 플러스 1번째 항, 뭐 아니면 뭐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등차,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것을 각각 체크해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수열을 표현하는 게 일반항으로 표현되는 게 가장 갑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통해서? 첫 번째 항과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점화식을 통해서 모든 수열을 다 표기할 수 있는 정의법이 있다는 게, 그게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냐?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지. 그치? 항과 항 사이 통해서 첫 번째가 맞으면 두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맞으면 세 번째가 맞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작은 녀석들끼리 사이의 관계를 모두 증명을 함과 동시에 그럼 이 수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큰 개념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그치?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치? 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는다. 그럼 사람들은 죽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모든 항번호에 맞춰서 모든 일반항들이, 모든 항들이 다 어떤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이 수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다라고 한다는 거지. 웃기네, 그지?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면서 빨리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이 있습니다. 10번째 항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은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도 3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요. an 플러스 2와 같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것은 뭘 뜻한다? 이거 등차 중앙일 거니까 등차 수열이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단박에 아셔야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거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등차와 등비 수열은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항 1이고 우리가 원하는 공차가 2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도 바로 쓸 수 있어. 2n-1 이해돼? 그러면 10번째 항은 19,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10번째의 합.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더해서, 그죠? 그걸 항의 개수의 절반 2분의 10으로 곱해준 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5 곱하기 20이니까 100이라고 써주시면 될까요? 괜찮나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6, 그리고 여러분들 요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야? 등비 수열인 거 우리가 등비 중앙의 성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공비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가능하실 거예요.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15-2번은 조화 수열이기 때문에 넘기고 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이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악수의 횟수를.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런 수열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뭐라고?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수열 이렇게 N쌍의 커플이 와서 악수를 했을 때 뭐 한 쌍이 왔으면 A1의 횟수가 나올 거고 A2는 두 쌍의 커플들이 왔을 때 악수의 횟수가 나오겠지. 물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수열들을 이렇게 하나씩 써서 나열하면 우리가 이게 수열을 이룬다라고 쓸 텐데, 그지?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정의 내려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개념은 그러면 이 수열은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알아달라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이 A1, 그치? 첫 번째가 어떤 수인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웃하고 있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일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와 A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 뭐 여기에 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주는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죠? 이런 관계식을 세운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필요할 거니까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숫자를 대입해 봐야지, 그치? 자, 첫 번째 1이야. 그럼 한 쌍의 커플이 들어왔어. 그지? 그럼 악수를 배우자끼리는 못할 거니까 0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들어왔어. 서로 악수 못하잖아. 그지? 그러면 횟수가 0번. 그지? 그럼 두 번째. 그래, 두 번째는 뭘까 봤어. 그러면 원래 A, B가 이렇게 있었는데 CD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지, 그치? 커플이. 그럼 이때 악수를 하라고 하면 C는 A랑 악수를 하고 B랑 악수를 이렇게 두 번 할 거야. 물론 A 입장, B 입장에서 도 C랑 악수를 한 상태지.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렇게 두 번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악수를 총 몇 번 했냐 하면 4번 했습니다라고 쓰는 거야. 맞아? C는 A와 B 그리고 D도 A랑 B랑 악수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악수를 하게 된 거니까, 그지? 4번 이렇게 쓴 거지. 관계식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아직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럼 세 번째, 세 커플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보는 거야. A, B 하고요. CD는 자기들끼리 악수를 벌써 4번 한 거야. 끝났잖아, 그치? 근데 이때 추가로 E와 F가 들어온 거지, 그치?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악수를 몇 번 했는지 따져보자는 거야. 그럼 E는 A랑 B랑 C랑 D랑 이렇게 4번 할 거고, 또 F도 A, B, C, D 이렇게 4번 더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랑 악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게 몇 가지야? 물어보면 여기 4가지 하고, 그죠? 여기 4가지 더해서 총 12가지가 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쌤이 지금 준 건 뭐냐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는 게 관점인 건데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수열을 가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 n번째 항과 어떤 식의 관계를 이루는지를 지금 억지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A에는요 n쌍의 커플들이 왔을 때 악수한 총 횟수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한 커플이 더 들어온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 여기에 n쌍이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인원수는 당연히 2n명이 되겠지?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톡톡 들어온 거지.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악수를 몇 번 하냐 물어보면 이 남자 입장에서도 몇 번? n번. 그지? 그 여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n번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악수의 수는요 2n명한테 그지? 각각 한 번씩 두 번 곱해진 총 4n번의 횟수를 더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n 플러스 1은 n쌍의 커플이 왔을 때 악수한 횟수에서 추가적으로 4n번 더해진 것이 n 플러스 1번째의 해당되는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은 0이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서 4n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1번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2번 문제도 해결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A1은 0이고 A2는요. 자연수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거니까 1에서 1을 집어넣었을 거니까 4를 더한 거 4번이고요. A3은요. n에다가 2를 넣었을 거니까 A2에서 2를 넣었으니까 4 곱하기 2 8을 더한 게 되겠지. 그러면은 12가 될 거고요. 4는요. A3에서 3을 넣었을 거니까 11을 더하게 되겠죠. 24가 될 거고요. A5는요. A4에서 4를 넣었을 거니까 20을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럼 44 이렇게 들어가겠죠.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횟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귀납적으로 정의할 거니까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대입해서 풀 수 있고 혹은 이해해서 풀 수 있는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그럼 두 쌍이면 이렇게 하겠네. 그럼 세 쌍을 쓸 텐데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뭐 등차리론다, 등비리론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그지? 전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전항의 값을 이용해서 다음 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법에 주목하시는 거지. 그죠? 그걸 알아야 우리 문제 풀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두 번째 항에서 구했던 이 4에다가 추가로 혹은 뭐 어떤 식으로 표기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한 번 더 노력해봐요. 자, 그 다음에 15-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 n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포인트는 이거죠. 원래 n단계 통과했을 때 점수에다가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이 개념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1단계 점수가 1점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A1이 1점인 거 알고 있고요. n번째와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지금 줬죠 그냥. an 플러스 1은요. 그치? 다음 단계 점수는 전 단계 점수에서 이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이 배만큼 추가로 더해진 점수다. 그럼 이거죠. 그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n 플러스 1에서 an에다가 an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동량으로 묶어주면 뭐야? 1에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3의 n제곱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섯 번째
쌤이 아까 말했죠? 일반화 첫 번째 항이 1점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n에다 1 넣어주시면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과 같다. 그러면 3, a3은 n에다 2를 넣었을 때 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a2다. 그러면 3의 세제곱, 여기 3이니까 a4도 3의 3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3의 6제곱, a5는 당연히 3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될 거니까 3의 10제곱.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거. 자, 15-5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P1의 좌표는 2이고 P2의 좌표는 3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면 점 PN 플러스 2번째는 PN과 PN 플러스 1에 대해서 지금 세 항에 대한 관계식 주는 거지. PN과 PN 플러스 1이란 선분을 3대1로 외분한 점이다. 라고 잡혀있어요. 그러면 직선이 있고요. PN이 있겠죠. 그리고 PN 플러스 1번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PN 플러스 2번장이 있겠지. 그치? 그 PN 좌표를 AN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AN이면 얘는 뭐 AN 플러스 1 얘를 AN 플러스 2라는 좌표 값으로 냈다라는 거지. 그럼 관계식은 뭐 끝났죠. 뭐라 써 있었어. 이 PN과 PN 플러스 1이라는 선분을 3대2로 외분한 점이 PN2다. 그러면 요렇게 길이가 3대2다. 그치?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당연히 뭡니까? 이 두 점을 3대2로 외분해주는 점의 좌표가 PN 플러스 2, 즉 값으로는 AN 플러스 2와 같다는 사실인 거지. 그럼 써주시면 3-2분의 외분점이죠. 3 곱하기 AN 플러스 1에서 2 곱하기 AN을 해준 값이 분명히 AN 플러스 2와 같다 라는 관계식이 완성된 거지. 그죠? 그럼 1번의 답은요. AN 플러스 2는요. 3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과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1번 답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5번장인데 첫 번째 항을 알아야 이 관계식 쓸 수 있지. 그치? 관계식 3개니까 첫 번째 항은 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좌표가 3이니까 A2는 3이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n에다가 1 넣었을 거니까 3 곱하기 A2 마이너스 2 곱하기 A1과 같다. 그러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2 5와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A5의 값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15-6번입니다. 10%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6%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그때 농도를 AN%다. 자, 소금물 문제죠. 그럼 선생님은 늘 하던 대로 A 비커에는 10% 소금물 100g이 있습니다. 농도고요. 소금물이죠. 네, 소금물이 100g이면 당연히 소금의 양은 농도와 같죠. 100분의 10 곱하기 100은 10일 거니까 10g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50g을 덜어냈대요. 그러면 덜어냈을 거니까 농도는 10% 소금을 50g 덜어낸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 5g 빠져나갔겠죠. 절반 나갔으니까. 괜찮죠? 근데 그 상태에서 6% 소금물 50g을 추가로 더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6 곱하기 50일 거니까 3g이 되겠네요. 이게 추가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을 시행해서 나온 이 결과값이 몇 %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1회 시행한 거잖아. 그게 A1%다라고 쓰는 건데 여러분들 봐봐. 100g에서 50g 빼고 50g 더하는 시행을 하게 되면 이 100g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100g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럼 뭐야? 100g 기준에서는 농도하고 소금의 양이 같다는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거지. 그죠? 그럼 이게 A1이야. 그지? 뭐야? 10에서 5를 빼고 3 더할 거니까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케이. A1은 8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세울 텐데 한 번 더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에 살짝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8% 소금물이 된 거야. 1회 시행을 했을 거니까. 근데 이 100g은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 상태에서 8% 소금물 50g 빠지는 거 문제 없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 6% 소금물 50g을 더해주는 건 똑같은 방법이 될 거고, 그때 나오는 이 녀석의 농도가 A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때 결과가 100g이 된다는 건 똑같이 알고 있고요. 자, 봐봐. 이 10%는 똑같이 10% 됐고, 그치? 10%는 똑같이 이 녀석 절반으로 표현된 거니까 5g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 똑같이 뭐가 나와? 8g이 있었는데 4g을 빼게 되고,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야? 3g을 더했을 때 A2가 나오더라. 이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럼 우리 A2도 구할 수 있는데, 쌤이 원하는 건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8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A1과 같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는 뭐야? A1이었던 녀석의 절반. 맞죠? 100g 기준에서는 소금과 뭐야? 농도가 같다는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이때 3g을 더한 것이 A2가 된다는 개념을 잡게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A1, 여기서 빼면 A1이지, 2분의 A1 더하기 3이 A2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릇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서만 성립된다? 그건 아니겠지. 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관계식은 a n 플러스 n군요. 여기 a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그죠? a n번째 항의 절반에서 3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항과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이죠.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 단원의 핵심이 뭐 어떤 법칙이 있거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정석책을 넘겨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항을 구하는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지. 근데 그건 쓰지 않아요. 지금 쌤이 알려주고 있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항과 항사의 관계를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원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아직 다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 구하는 거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왜? 첫 번째 항은 아까 8인 걸 구해놨으니까. 맞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아까 풀다가 놔뒀네요. 지우고 갑시다. 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합하여 n개가 있습니다. 이 바둑돌 n개를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할 때 다음 관계식을 써달라. 자, 읽어봅시다. 바둑돌이 n개가 있는데 이 바둑돌을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1을 물어봤으면 한 개의 바둑돌을 가지고 한 줄로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뭐 바둑 한 개일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있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하나하고 색칠되지 않는 거 하나 뽑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그럼 두 개의 바둑돌을 가지고 나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검은색, 끼리는 이때 상관없잖아, 그치? 그리고 검은색, 흰색, 그치? 그리고 흰색, 검은색 순으로 배열하는 경우 총 3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A 4개, 4개의 바둑돌 가지고 풀 텐데 쌤이 누차 말하지만 4개 된다. 미안해. 3개죠. 그죠? 3개의 바둑돌 몇 개를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쌤이 누차 말하지만 지금 관계식 세우는 거니까, 그치? 3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뽑아 쓰는 거니까 요 3개를 가지고 일단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물론 그 다음 항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 그럼 3개면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경우가 나뉘게 될 텐데, 처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 색칠되어 있는 검은색 바둑돌을 선택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없지. 그치? 흰색끼리 이웃하는 거 제외하면 되니까. 그럼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색칠되어서 색칠되는 경우,
색칠되고 안 돼 있는 경우, 안 돼 있는 흰색과 색칠되는 경우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흰색 벽돌로부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때는 흰색이기 때문에 다음이 무조건 뭐야? 색칠되어 있는 게 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흰색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이때 그 다음에 오는 경우는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죠? 그럼 그때는 뭐가 있냐면 색칠된 것과 그렇지 않은 녀석.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고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되셨죠? 쌤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죠? 그죠? 세 번째 해당되는 세 개의 바둑돌을 나열해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인데 그게 두 번째에서 구한 경우의 수와 첫 번째 경우의 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학에서 다 성립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쌤이 하는 말을 이해했으면 이 네 번째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요. 그러면 지금 쌤이 하고자 하는 일반항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는 a n 플러스 1번째와 a n번째 항의 합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를 쌤처럼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1번식을 해결하면 2번식도 동일하게 하나씩 늘려나갈 수 있잖아. 왜? A1과 A2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항도 구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7번째 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지워놓은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녹음을 2번째 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했다가 다 날렸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이제 증명이야, 그치? 이거는 증명이니까 정석을 좀 봅시다. 그죠? 정석에서 지금 아까 봤잖아, 2단계 있었다고, 그치? 여기 수학적 귀납법, 그치? 여기 부분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그죠? 도미노 아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중간에 어떤 도미노 블록을 넘어지면서 다음 도미노 블록이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 이후 도미노 블록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잘 나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모든 도미노 블록이 넘어지는 것이 보장되려면 각 도미노 블록이 넘어질 때마다 그 다음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도록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귀납 적정의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거야. 뭐냐고? K번째 도미노 블록이 넘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 블록이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분명히 세 번째가 넘어지면 네 번째가 넘어진다는 걸 당연히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모든 K번째가 됐을 때 그 다음 번째가 증명된다,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5번째가 되면 6번째 되는 거 당연하잖아. 6번째 항이 되면 7번째가 되는 거 당연하잖아. 왜? 이 정의가 성립할 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귀납적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죠? 계속 읽어볼까? 첫 번이라는 사실이 보장되면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면 두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면 세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면 네 번째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되는 모든 도미노 블록을 넘어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위의 사실이 보장될 때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면 모든 도미노 블록이 넘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도미노 블록이 무한히 많이 세워져 있더라도 일일이 다 증명하지 않고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이 성립한다, 첫 번째 항이 성립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K번째 값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음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인 거야. 이와 같이 논리를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열의 항번호가 자연수였잖아. 그치? 그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쓰는 거야. 이 대하여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적용해 봅시다라는 거지. 그죠? 자, 문제를 풀어서 보는 게 잘 장땡이지. 자, 이건 선생님이 아까 봤던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부터 이렇게 쭉 더해서 2n-1까지 더했대. 그게 n제곱과 같대요. 이게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좌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지? 1 다음에 3 더하고 5 더하니까 그치? 그럼 얘는 공차가 2인 것도 알고 있고 일반항 자체가 2n-1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이게 뭐야?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지금 썼던 거잖아, 좌변이. 그럼 여러분들은 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 그러면 1에서 2n-1을 더해. 2n이 될 거고 그것을 2분의 n으로 곱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가 다 n제곱이 되는 걸 확인했지, 그치? 그러면 우변과 동일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똑같은 거죠. 좌변식 일반항 알고 있고요. 그죠? 우변은 k제곱일 거니까 우리 배웠던 대로 못 쓰면 돼. 식 정리 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좌변식을 정리해서 해당되는 값이 n제곱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방법 외에 새롭게 배운 방법을 써서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방법 1과 방법 2를 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이렇게 증명하신 거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보자. 1일 때 좌변 1이고 우변 1이니까 성립해. 2일 때 좌변 4고 우변 4니까 성립해. 3일 때도 9고 9니까 성립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가면 계속 성립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와 같은 방법이 엄밀한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배웠던 거지. n의 자연수를 모두 대입해서 무한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때? 이 말들 어때요? 멋있지? 엄밀히 자연수를 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n의 모든 자연수를 대입하는 무한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앞면의 도미노에 의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증명할 거라는 거야. n이 k, 그치? 지금 자연수 n이잖아.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n 대신에 k 플러스 1 다음이지, 그치? k일 때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자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그 다음을 굳이 일일이 대입하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게 여기 보기에 나와 있죠. 지금 했던 거야, 그지? 이걸 증명해달라. 그럼 일단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 1일 때 성립하는지 본 거지, 그치? 자연수 n이 1 넣었을 때 성립하냐? 그게 스타트잖아. 1이 성립해야 2 넣어도 3 넣어도 성립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넣어주면 좌변은 1에서부터 뭐가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2k-1 첫 번째 항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는 2k-1 3 넣었을 때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좌변은 뭐 나와? 1 집어넣었을 거니까 1 나오겠지, 그치? 맞죠? 1부터 2k-1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니까. 맞죠? 그럼 이때 우변은 똑같이 뭐가 돼? k에다 1 넣었을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1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일 때는 1 넣었을 땐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증명할 건 뭐냐? 일일이 다연수 다 넣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주면서 같이 해볼게요. 여기 있죠? 뭐 이게 비슷한 문제지만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 좌변식과 우변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동일한 값들이 나오는지 1부터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지? n이 자연수니까 1 넣었을 때부터
1일 때 좌변을 보시면 1부터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n제곱 거니까 1 넣어주면 1제곱까지니까 1만 나오겠지. 그때 우변은요. n에다 1 넣었을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되겠네요. 1 괜찮나요? 그럼 1일 때는 성립하네. 자연수일 때 성립하네. 그죠? 그럼 첫 번째 항일 땐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로 증명할 건 뭐냐면 n이 k일 때 K를 넣었을 때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치?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K를 넣어주시면 좌변은 1제곱, 2제곱, 3제곱을 쭉 더해서 K제곱까지 더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요. 6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1대 이건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럼 n이 다음 방 k 플러스 1 자연수니까 그치?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n 대신에 k 플러스를 넣어주면요. 1제곱, 2제곱, 3제곱으로 쭉 가서 결국에는 k제곱도 나오고 그 다음인 k 플러스 1의 제곱도 나오겠죠. 오른쪽은 6분의 1 곱하기 n 대신에 k 플러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k 플러스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일 거니까 k 플러스 2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2n 플러스 1일 거니까 2k 플러스 2에서 1을 더한 3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죠?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가정을 꼭 사용해서 밑에 식이 됨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쌤은 이렇게 해요. 주어진 식에서 분명히 전항과 한 항이 더 추가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 주어진 이 값 있죠, 그렇죠? 이 값, 그지? 그 대신에 쌤이 이걸 써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는 그 전제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좌변을 건드리겠거든. 좌변. 이 좌변을 이용해서 이게 우변과 같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6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값을 정리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동일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분모가 6으로 돼 있을 거니까 6분의 통분식을 좀 이렇게 나오겠지. 뭐 k 곱하기 k 플러스 1 나올 거고 2k 플러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은 6으로 통분시켰을 거냐. 6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제곱. 그럼 얘를 정리해서 얘가 되는지 보자. 정리해 주시면 6분의 맞네.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2k 플러스 1을 곱할 거고 여기는 6 곱하기 k제곱 6 곱하기 2k니까 12k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복잡한 게 원래 맞아요. 그럼 2k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2k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 나오겠죠. 그 녀석과 이 오른쪽 식을 더해줄 거니까 6분의 2k 세제곱은 딱 하나 나오고요. 그죠? 3k 제곱에다가 6 더할 거니까 9k 제곱 될 거고요. 좀 잘 보세요. 쌤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괜찮죠? 6k 제곱 12k 플러스 6이 있는 겁니다. 자, 얘 됐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6 끝났고요. 그 다음에 k인데 13k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우변도 좀 다뤄봅시다. 얘는 6분의 또 다 곱해야 돼.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두 개 앞에 거 2k 플러스 3 맞죠? 그럼 6분의 2k부터 분배해주면요 2k 세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6k 나올 거고요 플러스 4k 나오겠죠. 그죠? 그 상태에다가 3도 분배해줘야겠지. 그럼 쌤이 이 아래다 좀 쓸게. 이어서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6이 나오겠죠. 그럼 요 녀석과 녀석 동류항 해주시면 6분의 2k 세제곱은 딱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k에다가 4k 다음 10 아니구나 3k고
3K, 3이 6K K제곱인데 미안해요. 제곱 이거 9K 나오고요. 9K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4K, 9K니까 13K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귀납적으로 일일이 숫자를 다 넣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이렇게 일일이 모든 자연수를 넣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첫 번째 항이 성립됨을 보이고 그 다음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만든 식도 성립함을 위에서 만든 이 가정하에서 증명을 해준다면 K가 될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되면 두 번째 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만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부등식이야. 부등식의 증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보세요. H가 0보다 크다. 그럼 H는 지금 양수다라고 조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 여기서는 2 이상일 거니까 자연수 첫 번째 값은 2부터 대입이 되겠지. 그럼 2부터 모든 수를 대입했을 때가 성립됨을 일일이 넣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지. 평생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귀납적으로 귀납법으로 증명해 주세요라고 쓴 거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케이. 첫 번째는 뭐야? n이 2니까 2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자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n에 2 넣었을 거냐.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요 1 플러스 n에다 2 넣었으니까 2h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수와 이 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뭐야? 좌변이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왜?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나면 h제곱인데 h가 양수니까 제곱도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죠? 이렇게 증명 완료. 아니면 뭐 좌변식에서 우변식을 뺀 것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n이 2일 때 증명됐어. 그럼 두 번째는 뭐야? n이 k일 때 이게 가정이죠. 이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넣어주면 뭐야? k 들어갔을 거니까 1 플러스 h의 k제곱 1 플러스 n에다가 k는 kh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 이거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n이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에도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h에 n 플러스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이게 1 플러스 n 대신에 1 플러스 k를 넣어서 k 플러스 1인데 그치? 이렇게 요 식이 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또 다룰 건 뭐냐면 여기를 좌변 다룰 거야. 자,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 플러스 h의 k제곱이 이 녀석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를 1 플러스 h 곱하기 1 플러스 h의 k제곱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좌변 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온 거야. 좌변.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1 플러스 h의 k제곱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숫자보다는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1 플러스 h를 곱해도 어때? h가 양수니까 부등호 유지되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쌤이 지금 쓰고자 하는 다음 번은 이거지. 그럼 이 녀석은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보다 크더라 라는 걸 쓸 수 있잖아.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1 h kh 그 다음에 kh 제곱이 되잖아.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게 결국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보다 비교해 주는 거지. 그치? 1 플러스 그치? h 플러스 kh와 비교해 보는 거지. 어때? 분명히 1hkh, 1hkh 다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아요? k는 자연수인 거 알고 있고 우리 h도 양수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kh제곱도 0보다 크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잖아. 그럼 어때? 오른쪽이 더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돼요? 이 식은 뭐야? 우변이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완료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증명을 엄청 이쁘게 꼼꼼히 풀란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푸는지 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 이거지.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주어진 이 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을 보여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석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다가 추가되는 식을 이렇게 다 곱하거나 더해서 밑에 식을 우리가 증명하거든요. 사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것도 되지만 여기 이 좌변과 우변식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똑같이 더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도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쓴 건데 동일하거든.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 위의 식은 항상 성립할 거니까. 그죠? 그럼 이때 이 식은 이 식과 동일할 거니까 얘를 정리한 식이 밑에 식과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럼 그 과정이 결국엔 똑같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볼 건 위에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밑에 식을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지 보자는 거지.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다음 명제가 있습니다. 이 pn과 pn 플러스 1 이 중 어느 하나가 참이 되면 두 번째 pn 플러스 2가 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이런 거지.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이게 만약에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 됩니다. 라고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라 했기 때문에 자연수의 시작은 어떻게 돼? 1이잖아. 그럼 p1을 넣었을 때 당연히 우리 뭐야? p3도 참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 p3이 참이면 5도 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p7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수 1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참이 됐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지금 짝수 번째가 참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뭐고 두 번째 항이 뭐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하나씩 넣어 나갈 텐데 일단은 첫 번째 항이 참이면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참인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P2가 참임을 알아야 해. 그치? 왜? P2가 참인 걸 알아야 2가 참이야? 그러면 나머지 짝수 번째들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첫 번째에서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다음 명제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면 두 번째가 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1과 2를 넣었을 때 참이됨을 우리가 알아야 모든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푸는 거야? pn 플러스 1이 참일 때 pn 플러스 2도 참이다. 이 말은 n에다 자연수니까 1 넣어주면요. p2가 참일 때 p3도 참이고 p3이 참이면 4도 참이고 5도 참이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야?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일 거니까 얘는 자연수 1 넣었을 때 2가 참이면 3이 참이고 4, 5, 6 참이다. 근데 우리가 1인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밑에는 뭐가 돼야 돼? P1의 값이 참임을 알아야 다음 해당되는 값들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참이 위한 조건은요. 1과 2가 모두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항들도 참이다라는 것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값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자,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납법이라는 거, 귀납적 정의라는 거 배웠는데 뭐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모든 걸 다 이해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귀납법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지? n이 1일 때 다음 명제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n이 k일 때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준다면 이게 귀납법으로 우리가 이 명제가 주어진 등식이 참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쓰는 거지, 그렇지? 이것들은 꼭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했던 문제들 어떻게 풀었는지 책의 유도 과정 너무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고 본인이 푼 거랑 풀이법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마지막 했던 거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가 참이면 그 다음 번째 모두 참이 된다. 그치?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P2가 참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했던 거. 그치?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서 문제 풀었는지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배운 범위까지 유제 문제 모두 풀어서 여러분들 1월까지 질문할 것들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마무리 학습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